다정한 부부가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8번째 브랜드. 도버 스트릿 마켓입니다. 1942년생 레이카 쿠보, 에이오 대학에서 미술미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아사히 카세이라는 화학회사의 광고부서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VMD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을 하는데 그렇게 본인만의 레이블인 꼼데가르송 레이블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꼼데가르송은 프랑스 아주 아르디 노래 두스 가르송 에르페에 나오는 가사 중 꼼레스송 에르페 드 몽아 의 부분에 좋아서 복수형인 레스 대신 단수형인 네스를 써서 꼼데가르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뜻보다는 발음이 좋아서 썼다고 하네요. 1973년 꼼데 첫 매장을 열고 1978년 옴무 라인을 시작으로 1981년 여성복 라인인 트리컷과 로브드 샴브레 라인을 체계적으로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지 야마모토와 함께 파리에 등장하면서 버즈를 일으키고 이세이미야키와 함께 일본판 르뚜아 무스크테르 삼총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뉴욕의 헨리벤델 스토어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포스트 아토미룩 또는 히로시마 시크, 때로는 배그레이드 룩이라는 아방가르드함 속에 숨어있는 괴상함 때문이었는데요. 똑단발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외모와 이러한 컨셉이 잘 어우러져 유명세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녀만의 독창적인 컨셉은 꼼데의 잡지인 식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꼼데만의 이미지, 색감, 디자인, 연출을 최소화된 워딩을 통해서 발간해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13개 라인으로 구성된 꼼데가르송은 수많은 꼼데 퀴즈를 낳았는데 준야 와타나베, 후리야다 타오, 간류 후미토, 아베 주니치, 아베 치토세, 니노미야 케이 등을 배출해냈죠. 이 중에 준야 와타나베, 구리다 하오, 간류 후미토, 니노미야 케이는 아직 꼼데에 남아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베 치토세, 아베 주니치는 각각 사카이, 컬러 등 브랜드를 런칭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연애는 뒷전으로 미루고 20년간의 외길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해외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머머리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 한 머머리가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난 머머리는 약사인 부모님을 따라 런던으로 이주해 동양학을 전공하고 그 때문인지 티벳을 동경하고 어릴 적 살았던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을 꿈꾸는 백수로 살죠. 그렇게 한량 머머리는 돌고 돌아 일본에 도착을 하고 일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의 니트 브랜드인 로즈 조프에 일본 쪽 런칭을 하고 일본 쪽 유통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백수 오빠가 적격이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의류 사업에 뛰어들게 된 머머리는 생각보다 잘 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머머리는 의류 사업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쿄에 거주하게 되면서 머머리는 가끔씩 거리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똑단발의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꼼데가르송의 레이카 쿠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나냥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1987년 꼼데가르송 해외사업부에서는 번역을 한 임원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프가 꼼데가르송에 입문하게 되죠. 개를 산책시키던 카와 쿠보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미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그녀의 의견을 거스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러거나 말거나 원리 원칙대로 해외에서도 잘 팔릴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감히 후보를 교육. 10살이나 어린 머머리가 나를 혼낸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을 혼내는 연하난 머머리를 보고 반하는 카와쿠보.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고 입사한 지 5년 만에 그녀와 결혼을 한 카와쿠보 코인을 탄 머머리는 단숨에 사장 자리에 올라가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본래 낙하산들이 들어오면 삽시간에 브랜드가 망하기 십상인데 머머리는 반대로 꼼데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찾아가는 꼼데가르송 서비스
서비스인 게릴라 스토어를 연 것인데요. 꼼데가르송이에 매장이 없는 도시 37개를 찾아서 2004년부터 3개월, 6개월 혹은 1년간 스토어를 운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 팝업 스토어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베를린,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헤이그, 바르샤바, 쾰른, LA, 스톡홀름, 아테네, 레이캬비크, 바젤 등에서 진행되어지며 카와쿠보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진행하는 동시에 머머리가 진행했던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바로 도버 스트릿 마켓이었는데, 당시 꼼데가르송은 아방가르드 후발 주자인 마르지엘라, 마크 제이콥스 등의 등장으로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죠. 조프가 카와쿠보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대비하고 있었죠. 앞서 말한 팝업 스토어도 그의 일환이었고 도버 스트릿도 다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런던 도버 스트릿에 40년간 패션의 최첨단을 알리는 캥싱턴 마켓의 자리를 임대, 그곳에 도버 스트릿 마켓을 오픈합니다. 이 도버 스트릿 마켓은 스토어인지 전시장인지 모를 시즌마다 바뀌는 인테리어와 조형물들, 이것은 레이 카와쿠보의 아이디어를 조프가 현실화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릴 적 VMD 일을 하면서 잡지를 발간하며 느꼈던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 그녀가 바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조프가 실현했다고 하는 것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최고의 파트너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버 스트릿은 런던의 물가와 건물주의 욕심으로 임대료가 치솟기 시작. 이 다정한 부분은 헤이마켓으로 이동하여서 기존 도버 스트릿보다 3배는 크고 임대료가 싼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도쿄 긴자, 2013년 뉴욕 맨해튼, 2017년 싱가포르, 2018년 베이징, 같은 해 LA, 2019년 파리의 향수 전문 마켓인 퍼퓸 마켓을 올해 2월 27일에는 리틀 마켓을 오픈하면서 브랜드의 볼륨을 키워가고 있죠. 자칫했으면 시대의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을 법한 꼼데가 머머리의 유연한 대처로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은 아주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 도버 매장은 꼼데만을 위한 매장이 아니라 유수한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프화이트, 고시아 루브친스키, 자크무스, 크레이그 그린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 즉 하나의 장르에 얽히지 않는 브랜드들을 섞어놓은 이유는 꼼데가르송이 아무래도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매장 구조에서 우리는 모든 브랜드들이랑 잘 어울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럭셔리, 하이엔드, 스트릿으로 나눠서 운영하던 편집샵의 틀을 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와 스토어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유명한 스토어들이 콜라보레이션이 왕왕했지만 이 당시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죠. 구찌,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슈프림, 수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서 큰 이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도버 스트릿의 15주년을 축하하는 모노크롬 마켓이라는 테마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데, 보테가 베네타, 푸츄라, 버버리,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60개 이상의 브랜드들이 모노크롬 색상이라는 컨셉 하에 콜라보레이션을 펼치기도 하였죠. 크롬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콜라보 시장을 뒤바꿔놓은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 카와쿠보 하면 당연히 꼼데가르송인데, 저희가 꼼데가르송이 아닌 도버 스트릿을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의 위기 속에서도 머리만큼 빛났던 조프의 능력과 레이 카와쿠보의 더 극대화된 차기력을 볼 수 있어서였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고 나는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와 그녀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그의 케미, 곧 다가올 도버 스트릿의 20주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총알을 좀 쟁겨놓고 있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산책은 누가 시키죠?